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봅시다. 이제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에서는 지금 여러분 표에 나와 있는 이 그림부터 표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사대부라고 하는 신진사대부죠. 거기서부터 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훈구 그리고 사림, 훈구와 사림이 이제 전개에서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걸 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훈구가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고 사림이 새로 등장해서 비파라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사화라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몇 번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사화에서 결국에 피해를 많이 본 건 사림이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림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 사림들은 피해를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돼요. 향촌으로 내려가면 되고, 향촌에서 다시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어떤 기반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서 선조 때쯤 되면 사림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돼요. 집권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림만 남게 되고 이번에는 사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붕당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 혁명파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고려 말에. 그러다가 조선을 건국을 하고 이 중에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훈구가 되는 거예요.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되니까 훈구가 됐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림의 도전을 받은 거고 비판을 받은 거고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사림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봅시다. 일단 훈구와 사림을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훈구는 어디서 왔냐면 혁명파 사대부에서부터 왔죠. 자, 사대부가 신진사대부가 하나는 혁명파 사대부, 하나는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혁명파 사대부에서 왔고, 가장 대표적으로 정도전, 권근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속하고, 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에요. 자, 이제 나라를 세웠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라가 튼튼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추구하죠. 중앙집권 뭐냐면 왕권이 강화되는 걸 중앙집권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부국강병, 부자 나라, 강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라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 요거를 바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사장을 중시하는데, 사장은 한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문학. 사장은 한문학. 즉, 한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짓기 하는 거죠. 글쓰기. 그래서 이런 한문학을 말하는 거고, 왜냐면 고려 시대부터 이 사람들은 주로 한문학을 추구했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모두 다 수용하는 편이다. 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내 나라 세웠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된다고만 하면 나는 꼭 성리학이 아니더라도, 원래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꼭 아니더라도 나머지 다른 사상들도 괜찮다. 예를 들면 불교도 괜찮고 도교도 괜찮고, 그래서 성리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상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과학기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나라가 뭐 잘 된다고만 하면 과학기술도 오케이. 그런 사람들이 훈구.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15세기의 정치를 주도한 세력이고 주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단군을 숭상한다든가 이런 쪽이 훈구. 자, 그러면 훈구와 대립되는 세력을 사림이라고 하죠. 사림. 자, 훈구를 관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만든 학교에서, 나라에서 만든 그런 어떤 관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온건파 사대부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했어. 그러면 조선 건국에 참여 안 하고 그럼 뭐 했어?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했다. 사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공부했다. 사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 안 하고 지방으로 낙향해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향촌자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권한을 달라. 우리가 좀 자치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왕도 정치를 강조하죠.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도덕을 강조하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훈구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도 강조하고 있지만 똑같이 패도 정치도 여기다 쓸까요? 패도 정치도 인정하거든요. 패도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패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패권이 뭐예요? 힘이야, 힘. 그러니까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도덕적 정치인 왕도 정치도 괜찮아. 그래서 이 훈구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도 괜찮고 패도 정치, 패도라는 건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힘으로 정치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림은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쭉 공부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패도는 안 되고 왕도만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학을 중시하는데 경학은 유교 경전 연구, 유교 경전 연구를 말하는 거고 사상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안 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리학자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정치가인 거잖아요. 왜냐면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학자들이니까 성리학 말고 다른 사상은 배척. 자, 그 다음에 주로 16세기의 정치를 주도했고 그 다음에 정통의식을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이제 기자를 단군 기자 중에서는 이쪽은 기자, 사림은 기자, 그 다음에 훈구는 단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의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세종대왕 때잖아요. 세종대왕 때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그 바탕이 훈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 모두 수용하고 과학기술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 조선 초기에는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수용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훈구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훈구 세력을 배웠었는데 이 훈구는 정확히 표현하면 세조 이후에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는 보통 훈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조 때부터를 훈구라고 하고 그럼 그전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훈구라고 하면 조선 건국부터 쭉 이어진 사람들을 다 그냥 훈구라고 불러요. 알겠죠? 원래 의미는 세조 이후에 성장한 세력들이지만 그 사람들부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 세대까지 전부 다 그렇게 훈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훈구는 뭐 당연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지주 출신이겠고 뭐 이 사람들은 중소지주 출신이겠고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훈구가 너무나 오랫동안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 그래서 왕이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딴지를 걸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세력도 크고 왜 막 우리 할아버지 모셨던 사람, 아버지 모셨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왕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개혁을 하려면 훈구를 약간은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할 만한 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훈구를 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를 등용을 한 거예요. 그 새로운 관리가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림들이에요. 사림을 등용을 했어. 그래서 사림으로 하여금 훈구를 비판하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림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냐? 성종 때. 성종 때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사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성종이 등용을 시켜서 어느 자리에 앉히게 되냐 벼슬을 주로 3사의 언관직, 언관이라는 게 3사라든가 뭐 전랑이라든가 이런 관직을 말하자면 여기서 언관이라는 건 비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성종이 김종직을 비롯한 제자들, 김종직의 제자들을 등용을 함으로써 자, 그러면 다시 성종이 사림을 등용한 목적은 뭐예요? 훈구 비판하라고. 알겠죠? 훈구 견제하라고 등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림이 훈구를 계속 비판을 해. 그러면 훈구 입장에서는 어떨까? 기분이 나빠. 당연히 왜 이것들은 나를 비판하고 난리야?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훈구가 이 사림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버리고 싶겠어. 없애버리고 싶겠지.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실제로는 훈구가 사림을 탄압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사화. 자, 사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러면 훈구랑 사림이랑 싸웠다. 누가 이겨? 누가 더 힘이 세? 훈구.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 사림.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한자는 선비 사자를 써요. 그래서 선비가 화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아, 사림이 화를 입었구나.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누구랑 싸워서 훈구랑 사림이랑 싸워서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본 사건? 사림이 피해를 본 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림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게 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사화는 크게 4번의 중요한 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나와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그냥 순서대로만 외우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인도 물어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도 자세히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배경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무호사화부터 봅시다. 자, 연산구 때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김일성의 사초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조의제문. 원래는 조의제문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자, 일단 김종직은 누군지 알죠? 아까 성종 때 처음 등용된 그 사람들 사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의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야. 의제는 이제 중국 옛날 고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의 어떤 막 왕조가 있다가 없어졌다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항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었어, 그니까. 그리고 이제 수장이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인물이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김종직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막 이제 자기의 죽음의 억울함을 막 토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종직이 꿈에서 깨서 그 사람의 죽음이 의제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문하는, 조문이라는 게 이제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추모하는 거죠. 그 추모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죠. 자, 그런데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에 수록을 하게 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은 김종직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사관이야, 사관. 사관은 왕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관은 뭐 예문관이나 뭐 이제 여러 관청에서 소속된 관리들로 이 사람은 왕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 왕은 이 사관은 단순히 왕의 언행 또는 뭐 대화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초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는데 요 사초에는 이 사관의 비판을 실을 수도 있어요. 비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참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초에다가 개인의 문집을 수록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글을 수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사관인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왕이다. 사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진짜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사초라고 하는 건 왕실에 궁궐에 보관하지 않고 왕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왕에 대해서 사초를 작성했지. 그럼 이거는 궁궐에 두지 않는 거야. 퇴근할 때 가져가. 쉽게 말해 우리 집에 보관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사관이 여러 명이니까 그 사람들 걸 싹 모아. 그래서 실록을 편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관 그리고 이런 사초를 기반으로 해서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수록을 하게 된 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록은 뭐였냐면 성종실록이에요. 이제 연산군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성종실록이 제작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 중에 이급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급돈이 여러분이 이제 여기 가해자, 피해자가 나와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배경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급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초를 다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김일손이 쓴
사초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었는데 조이제문은 죽임을 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제 중국의 어떤 황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이걸 세조를 비판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조가 단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추모하고 세조를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때가 연산군 때니까 연산군한테 갖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그런 거 같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연산군한테 보여줬더니 연산군이 어땠겠어? 기분이 나쁘지. 우리 할아버지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들여서 죽였다. 이게 바로 무오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이라는 글이 사초에 실려서 그게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살인들을 제거한 사건. 자, 그런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하고, 자, 피해자는 당연히 김일성, 김갱필 이런 사람들인데, 자, 김종직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글을 쓴 인물이잖아요. 김종직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망한 상태에서 다시,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다시 무덤을 파서 관을 열어서 다시 목을 베고 하는 그런 두 번 죽이는 형벌이 있어요. 명예살인 같은 비슷한 부관참시. 들어봤어요? 부관참시? 그래서 김종직은 부관참시형을 받게 되고 김일소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형을 받게 돼요. 거열형은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본 표현으로는 능지처참. 들어봤어요? 능지처참이라는 게 사람의 사지에, 팔다리 사지에다가 짐승, 말이나 소를 묶어서 다른 방향으로 각각 달리게 하는 건 찢어 죽이는 형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능지처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거열형이거든요. 그래서 거열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십 명의 살인들이 제거된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 실제로 비하인드 스토리 살짝 얘기하면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초를 이제 모아서 실록을 담당하는 역할을, 편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초에 자기에 관한 얘기가 써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왕실의 상을 당해서 굉장히 이제 몸가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자기가 파견된, 그러니까 수령으로 나간 지역에서 기생을 끼고 노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김일손이 쓴 사초에 들어있었고 김일손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좀 빼줘라. 여기 내 얘기 써있더라. 안 좋게. 그러니까 빼줘라. 그랬더니 김일손이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김일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꼬투리를 막 찾다가 이런 게 있네? 조이제문?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오사화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연산군 때 있었던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죠. 연산군 때는 사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가짜 사화. 자, 여기서는 일단 체크. 요 김종직의 조이제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사화로 갑시다. 패비윤씨 사건. 자, 패비윤씨가 누구냐면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 410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러분 교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생모. 연산군의 아버지가 그럼 누구예요? 그치, 성종. 성종한테는 부인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는데 성종의 제일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사망을 해요. 한 명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인을 계속 얻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요 패비윤씨, 그러니까 중전윤씨라고 할게요. 중전윤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왕비 자리가 비면 후궁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후궁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봤더니 굉장히 얌전하고 괜찮더라, 여자가. 그래서 이제 요 후궁을 왕비로 승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왕비가 딱 되고 나서 태도가 약간 달라졌는데 성종이 부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그 부인들에 대해서 이 중전율씨가 질투가 좀 심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비의 처소에다가 비상을 숨겨놨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드러나서 비상은 독극물. 그래서 이제 뭐 후궁들을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위태롭지? 아슬아슬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중전윤씨가 결정적으로 폐위를 당하게 된 거는 이제 야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실록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야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랑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후궁 뭐 이런 문제로 막 싸우다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거예요. 여자가, 와이프가 손톱 자국을 낸 거죠. 근데 그냥 남편 아니고 왕이잖아.
용안이잖아. 용안이잖아 얼굴이. 그러니까 왕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냈으니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발단이 됐다라고 야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전 윤씨가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이제 궁궐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평민이 돼서 왕비에서 쫓겨나서 폐서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연산군의 생모잖아요. 세자의 생모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성종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왕비로 올리고 싶었지만 이 패비 윤씨를 이제 미워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시어머니인 인수대비, 그러니까 성종의 어머니죠. 인수대비라고 하는 이 할머니, 연산군한테는 할머니, 성종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이 인수대비가 이 패비 윤씨를 예뻐하지 않았어요. 별로, 얘는 별로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인수대비와 성종의 다른 후궁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패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된 거예요. 사약을 내리게 된 거죠. 결국엔 죽이게 되는데 이 사약을 먹고 나서 이제 또 야사에는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뭐 이제 사약을 먹고 죽을 때 막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적삼, 말하자면 한복 이거를 막 잘 보관을 했다가 피 묻은 적삼을 막 연산군한테 보여줘가지고 연산군이 이제 빡 돌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막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야사에 그렇게 전해지는 거지 정사에는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연산군이 자기 엄마에 관한 얘기를 잘 몰랐다가 결국에는 왕이 된 뒤에 19살에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말을 알게 되고 우리 엄마 누가 죽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살인들이 많이 당한 이유는 뭐냐면 살인들은 주로 3사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3사는 주로 비판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3사에서 요 왕비를 죽이자고 제시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3사의 많은 관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다. 그게 바로 갑자사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패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과 이런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살인들이 제거가 됐는데 자, 이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 간신이에요. 그래서 연산군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 여기에는 누구도 죽였냐면 한 명에도 사실 죽인 건 아니고 한 명에는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스토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연산군이 너무나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실의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재정이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뺏으면 되니까 누가 돈이 좀 많은가 한번 쫙 살펴본 거야. 근데 돈은 누가 많아? 훈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훈구의 재산을 뺐지? 그러면서 궁리를 하다가 이 사건과 연결해서 결국에는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의 재산까지도 뺏었다는 거예요. 훈구까지도 이제 제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에까지도. 그러면 훈구들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재산을 뺏었냐? 훈구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 그렇게 될 때 넌 뭐 했어? 너 반대 열심히 안 했더라? 너도 잘못했지? 그러면서 훈구들까지도 제거한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예요. 그래서 연산군 같은 경우는 뭐 희대의 폭군인 건 여러분이 다 알죠? 왕실 주변에 민가를 다 헐고 뭐 사냥터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뭐 우습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죽이고 이런 것도 뭐 우습고 그래서 신하들한테 심지어는 뭘 가지고 다니게 했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신원패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신원패라고 해서 408페이지 왼쪽에 신하들한테 신원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호패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입은 활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뭔 소리겠어? 입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나한테 건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하고 그리고 뭐 3사 이런 거 없앤 건 너무 당연하고요. 다 없애버렸어. 관청. 웬만한 비판하는 관청은 다 없애버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말이 뭐가 있을까요? 흥청망청? 이런 말 들어봤지? 이 전국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흥청이라는 관청에 소속을 시켜서 이제 맨날 연애를 베푸는 거지, 노는 거지. 여자들 끼고 노는 건데 그래서 흥청이 망청이다. 그러니까 흥청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 뜻으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산군은 희대의 폭군이었고 결국에는 쫓겨나죠. 그래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된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중종반정이라고 그래요. 자,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됐어.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볼까요? 중종반정을 주도한 건 훈구일까요? 살인일까요? 중종반정을 주도한 건 훈구겠어? 살인이겠어? 훈구예요, 훈구. 왜냐면 고위관직들을 차지한 게 훈구기 때문에 훈구가 주도를 하게 되고, 자, 그럼 중종이 왕이 됐어. 중종이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해. 뭐 개혁도 좀 하고 뭘 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훈구의 이런 영향력 하에 있는 거잖아요. 훈구의 뭐 반대라든가 훈구의 영향력 하에. 그래서 중종 역시 새로운 관리를 등용을 해서, 사림을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제 같이 정치 개혁을 하고자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중종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서 이 사람에게 많은 개혁을 하도록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조광조의 이게 뭐야 이거? 급진적 개혁 정치가 뭐뭐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는 408페이지에서 9페이지. 이거지. 조광조의 개혁 정치.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성리학 강화. 자, 그래서 소격서와 불교 관련 행사들을 폐지했다. 첫 번째 소격서 폐지부터 나오죠. 소격서가 도교 관련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광조 같은 경우는 성리학자니까, 자, 이 사람은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을 다 싫어하잖아요. 배척. 그러다 보니까 도교, 불교도 싫고 특히 도교 관청 소격서 폐지. 소격서 폐지. 자,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갈의 보급. 소학과 주자갈에는 성리학이 기본이 되는, 중시하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 자, 그리고 사림을 빨리빨리 등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량과 실시. 현량과는 뭐냐면 추천에 의해서 사림을 등용하는 제도를 현량과라고 그래요. 왜냐면 과거 시험을 봐서 사림을 등용하면 3년 정도 걸리잖아요. 텀이 3년이니까 너무 텀이 길잖아.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하급 관리라든가 뭐 이런 제야 인사들을 이제 등용하는 거, 벼슬을 주는 거, 이런 걸 현량과. 그래서 이때 잠깐 실시가 됐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공무원 되는 방법 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현량과다라고 했었는데 그 제도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연을 강조하고 그리고 향약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향약을 보급한다라고 하는 건 향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향촌에다가 양반이 주도하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향약이에요. 양반이 주도하는 조직체 또는 양반이 조직, 양반 주도의 모임을 만든 건데 그거를 향약이라고 하고, 원래는 이게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여씨 향약이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광조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나중에 이거를 전국으로 싹 확대시킨 사람은 우리가 이화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2명. 이왕이가 전국으로 보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던 사람은 조광조, 확대시킨 사람은 이왕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훈삭제. 이게 가장 기분 나쁜 거였지. 훈구한테는. 위훈삭제가 뭐냐면 중종반정 과정에서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등 공신에 책봉이 돼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상을 받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 공훈 싹 가짜잖아.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짜로 공신에 책봉된 사람을 공훈을 깎아버리자. 위훈을 삭제하자. 근데 문제는 내가 공신에 이미 책봉이 됐어? 나라로부터 상을 받았어. 토지나 뭐 이런 거 다 받았는데 내 공훈이 깎이면 내가 받았던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상.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재산이 없어지잖아?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홍보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게 위훈 삭제. 자, 그 다음에 방납의 폐단 시정. 방납이라고 해서 이제 공납 세금 내는 제도 중에 좀 문제점이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폐단을 없애자. 그래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주장했던 게 바로 조광조. 자, 그런데 이 조광조의 이런 급진적 개혁 정치가 싫었던 훈구들이 결국에는 조광조를 역모로 몰아서 죽이게 되는데, 그 역모로 몰아서 죽일 때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후궁들이 궁궐 후원에서 정원에서 나뭇잎을 뜯어다가 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글씨가 주초위왕이라는 글씨였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꿀물 같은 걸 가지고 나뭇잎에다가 글씨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해서 글씨가 새겨지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보여준 건데, 주초유항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자예요. 이게 초자예요. 합치면 나라 조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조씨가 위왕, 무슨 뜻이겠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씨가 역심을 품었다. 하늘이 계시를 내린 거 알려준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때 조씨는 누구?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야, 조광조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를 이제 제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기묘사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광조와 김식 등등이 제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 기묘사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사사화, 왕실의 외척간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소윤과 대윤의 대립이다 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중종한테는 큰아들 인종, 작은아들 명종. 중종의 아들은 둘 다 왕이 됐는데, 자, 첫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두 번째 부인이 문정왕후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 문정왕후한테서 태어난 명종이 있어요. 근데 요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누가 돼? 인종이 되는 거야. 큰아들이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요 인종이 왕이 된 지 한 8, 9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명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엄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정왕후가 사실 굉장히 야심가이면서 능력이 좀 있는 그런 여자이기도 했고, 자, 인종은 아마도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독살설이 있어. 문정왕후가 내준 음식을 먹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살이 되고 명종이 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왕위 계승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문제는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라는 사람이고, 자,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윤원영이라는 사람은 소윤, 그리고 윤임이라는 사람을 대윤이라고 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종은 워낙 짧게 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임이 좀 세력이 세지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윤원영이 집권을 하면서 이 윤원영이 윤임을 역모로 몰아서 결국엔 죽여요. 제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왕실의 외척간의 대립인데 소윤과 대윤 중에서 소윤이 승리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바로 을사사화. 자, 그래서 네 번의 큰 사화가 있었고, 이 사화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무갑기을 순서대로, 무갑기을 순서대로다 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사화는 무오하고 기묘하고, 이게 이제 그래도 시험에는 더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정치 물어보는 시험 문제 당연히. 자, 그래서 무오사화와 기묘사화 중심으로 여러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번의 사화가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누구? 자,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사림. 그쵸? 사림이 제거가 많이 됐지? 자, 그러면 사림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제 죽진 않았고 쫓겨났어? 그럼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돼요.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세력을 키우면 돼. 자, 그러면 이 사림이 다시 세력을 키우는데 활용된 게 뭐냐면 서원. 우리 서원이랑 향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우리 사회 파트 가서 배울 건데, 서원이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림이 세력을 키우는 거고, 향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사림 주도의 조직이 되죠. 향촌 조직. 그래서 이렇게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계속 세력을 키우게 되고, 자, 그러다가 다시 정계로 진출하는 시기는 선조 때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선조까지. 훈구는 없어지게 돼요. 학생들이 훈구는 그럼 다 어떻게 됐냐? 그냥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 소멸이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림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정계를 주도하는 건 누구? 사림. 근데 문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벼슬 자리가, 그러니까 공무원 TO가 한정적인데
계속 벼슬을 하려고 하는 사림은 많아졌다는 거. 이해가 돼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 공무원 돼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 많아졌는데 TO는 그대로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경관직, 말하자면 서울에서 공무원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봤자, 전체 다 많아봤자 하급관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500개 정도? 그럼 벼슬 자리가 500개인데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 5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끼리 이제 무한 경쟁 체제가 되겠지?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당끼리 경쟁해서 자신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화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화는 홍구랑 사림이랑. 붕당은 사림이랑. 왜냐면 사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쟁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우리 당이 차지하는 거지. 자, 사화는 홍구와 사림. 붕당은 사림. 알겠죠? 사림과 사림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411페이지 붕당의 시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어느 왕 때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어느 왕 때? 선조 때. 알겠죠? 선조 때. 자, 그럼 배경은 이제 뭘 가지고 붕당이 나눠지냐? 살인끼리 싸우냐? 척신정치 청산과 이조전랑 문제야. 말도 어려워. 척신정치 청산은 뭐냐면, 자,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외척 정치를 좀 없애자. 이제 서서히 없애자. 그래서 척신정치가 외척이 참여하는 거, 청산, 없애자. 이런 뜻이고요. 척신정치를 없애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조라고 하는 관청은 이호 예병형 공중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관청. 인사행정이라는 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자를 것인가, 뭐 승진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서죠. 그 다음에 전랑이라고 하는 건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계로 하면은 종5품에서 한 정6품 정도? 자, 그러면 18등급에서 한 정5품, 종6품이면 등급으로 하면 한 중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벼슬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 가려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면, 자, 이조라는 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라서 이조의 우두머리가 이조 판서잖아요. 이조 판서에게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이조 판서 권한은 진짜 왕보다 세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조라고 하는 요 부서는 관직이 높든 낮든 간에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 인사권을 가져요. 말하자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이 벼슬은 품계는 낮아. 중간이 한 5, 6품 정도. 하지만 3, 4의 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품계에 비해서 너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조전랑이 됐어? 그럼 나는 그냥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그냥 쭉 승진 가능한 그 정도로 어떻게 보장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게 바로 이조전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두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당이 나눠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누구랑 나눠지게 됐냐? 자,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건데 누구랑 싸웠냐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자, 김효원이랑 심의겸이랑 싸웠어요. 자, 김효원은 누구냐면 신진사림이고, 자,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조전랑에 추천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심의겸이가 반대했어. 얘는 안 돼.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됐겠지. 하지만 실제로 김효원이가 이제 이조전랑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에 추천이 됐어요. 자, 이제 누가 반대했을까요? 김효원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이제 원수 집안이 된 거지. 그래서 자, 김효원은 궁궐의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력을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은 궁궐의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서인.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야, 김효원이랑 심의겸이랑 싸웠는데 나는 심의겸 편이니까 나는 서인?
이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문적 성향. 예를 들면 우리 스승님은 이 사람들인데 이쪽 제자들은 이쪽 편.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만 나눠진 게 아니고 학파적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 성향도 다르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든가 뭐 지연이라든가 그러니까 학파, 지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당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붕당이라고 하고,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첫째. 붕당은 처음에 그러면 뭐로 나눠져요? 무슨 당으로 나눠져? 동인, 서인으로 나눠진다. 알겠죠? 자, 붕당은 처음에 동인, 서인. 그리고 여러분은 뭐까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 이름도 김효원, 심의겸. 왜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김효원과 심의겸에 대한 사료가 나와요. 여러분 411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시면 사료가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 사료. 거기에 보시면 김효원, 심의겸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자, 시험에는 김효원 기억, 심의겸 니은. 그래서 다음과 관련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김효원이가 동인인지 서인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아, 김효원이는 동인이구나. 심의겸이는 서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구분을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김효원은 신진사림. 새로 등장한 사람들. 이제 심의겸은 기성사림. 그리고 김효원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계열.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학문적인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당이 나눠졌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정치는 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게 중요하잖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람들끼리 의견을 제시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론이라는 게 또 공론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그래서 그런 여론을 또 강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치가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안 좋게 해석하려면 한없이 문제가 되죠. 다 지들의 이익만 챙기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백성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냥 양반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리, 긍정, 부정 이런 거 읽어보면 아시는 거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동인은 김효원, 서인은 심의겸. 자, 그리고 원인은 뭐였어요? 이조전락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로 나눠졌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러다가 동인이 다시 나눠지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이제 왕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413페이지 밑에부터 선조부터. 자, 이제 왕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붕당이 시작됐을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때 선조 때. 그래서 동인, 서인. 그리고 처음에는 동인이 좀 우세하고 있었는데 이 동인이 나눠진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눠진 원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은 그거 물어보니까. 자, 뭐 때문에 나눠졌냐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세자 건저의 문제. 자,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세자 건저의 문제로 나눠지게 되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뭐냐? 일단 정여립이라는 사람 먼저 볼게요. 정여립은 원래는 서인. 붕당이 서인. 그래서 이의 제자로서 서인 중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인을 얘가 이끌어 가겠구나 그 정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 당을 바꿔요. 동인은. 자, 그럼 조선시대 당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 사실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지. 왜 요즘도 정치인들이 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엄청 욕먹어. 왜냐면 당이라고 하는 거 붕당 뭐 이런 거는 그 정당 이런 거는 신념에 관련된 문제니까 신념이 바뀌는 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욕을 먹어. 이때는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그래서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이제 자의반 타의반 벼슬을 그만둬요. 욕 많이 먹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고향이 전주야. 전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전주에서 그냥 조용히 제야에 묻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도 좀 주목을 받는 일들을 하게 돼요. 대동계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왜 대동계라는 그냥 조직이 아니고 계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군사 훈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은 요 전라도 지역에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관군은 무찌르지 못했지만 대동계를 모아서 무찌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찔러 준 거는 고맙지만 위험 인물들이 된 거죠. 말하자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여립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이 들어온 거예요. 고변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고변이 들어왔는데 이 고변은 황해도에서 들어왔어요. 황해도면 경기도 위에가 황해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고발이 들어왔으면 조사하러 가야 되지. 군대가 출동을 했겠지. 잡으러 갔어. 근데 이미 자살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결을 한 거죠. 전라도에서. 자, 그러면 정여립은 왜 자결했냐? 반란이 들켜서? 아니면 억울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실제 있었어? 아니면은 모함해서 만들어진 거, 조작된 거야? 그걸 몰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서 누가 더 우세하다고 했냐면 동인이 우세했죠. 그런데 정여립이 붕당이 모였을 때 반란 일으킨 거야. 내가 지금 동인이야 서인이야? 동인이야. 나 동인일 때 반란 일으킨 거야. 동인이 반란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여립이 반란 일으키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진압한 사람들이 누구? 서인이겠지. 그래서 서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인 숙청을 한 거예요. 정여립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잡아들여. 죽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유명한 정철. 송강정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삼위인국, 송민국 뭐 있잖아요. 관동별국 이런. 그 정철이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이제 진두지휘해서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말하자면 공을 세워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이렇게 정승 자리까지 오르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제 또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자 건저의 문제. 건저의가 뭐냐면 세자 책봉 문제예요.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대립이 돼서 결국에는 정철이 미움받아서 쫓겨남. 이게 바로 세자 건저의 문제인데 자, 세자 건저의 문제는 여러분이 414페이지 세 선조의 가계도를 좀 보시면서 여기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선조한테는 중전 박씨가 있었어요. 중전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인의왕후, 의인왕후 박씨라고 써있죠. 의인왕후. 글씨가 너무 조그만하네. 의인왕후 박씨라고 있어요. 중전 박씨가 있었는데 이 중전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후궁들한테서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자, 선조의 맨 큰아들이 누구예요? 원래 큰아들이 보통 왕위를 계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임혜군. 근데 임혜군은 원래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내놓은 자식이야. 얘는 빼고. 자,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면서 좀 똘똘해서 왕이 될 만하다라고 알려진 게 광해군. 자, 그런데 선조는 지금 현재 누구랑 사이가 좋냐면 후궁들 중에서 누구랑 사이가 좋냐면 인빈이랑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어차피 적장자도 없는데 웬만하면 인빈한테서 태어난 아이한테 그냥 세자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심 마음속으로는 신성군을 좀 바라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신하들은 누가 괜찮대? 광해군이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신하들한테 야 이제 세자 책봉 얘기 아무도 하지 마. 함구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정철이 눈치도 없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 자, 정철, 서인 정철이죠. 정철을 어떻게 해? 죽여? 강경파. 살려도 온건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경파가 북인 죽여버리자. 정철 죽여버리자. 그게 바로 북인이고
그 다음에 아유 살려두자. 그게 온건파, 남인. 그래서 자 동인인데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문적 계열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동인이 분화되고 자 그 다음에 북인이 또 분화돼요. 그래서 북인이 소북과 대북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요 아까 세자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세자가 된 건 누구? 우리 다 알잖아. 선조 다음 왕이 누구야? 광해군이잖아. 광해군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된 거야. 그러면 광해군 아까 선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며. 근데 세자가 어떻게 됐냐? 전쟁이 난 거예요. 임진왜란이 났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은 어떻게 돼? 피난을 가. 안전하게 피난을 가고 나머지 의병 모으고 백성 독려하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세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세자가 있어야 돼. 근데 전쟁이 났잖아. 그러니까 신성군보다는 이제 내가 예뻐하는 부인의 아들보다는 이제 광해군, 만만한 광해군이 결국엔 세자가 돼서 이 7년 동안의 전쟁을 잘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 다시 궁궐로 왔어. 자, 하지만 여전히 광해군은 미워. 별로야.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여전히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왕비 있었죠. 의인왕후 박씨가 죽고 나서 그나마 광해군을 좀 감싸줬던 왕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임목대비 김씨라고 써있죠. 자 결국에는 이 임목대비가 왕비가 됐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에요. 자, 잘 보면 광해는 군, 후궁이 나왔으니까 영창대군은 왕비의 자식이니까 대군. 그래서 누가 적장자? 영창대군이 적장자가 되겠죠. 물론 영창대군과 광해군은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선조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좀 물려주고 싶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선조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누가 왕이 됐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도 약간 좀 그래.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이제 야사에는 또 막 더 많은 얘기가 전해지는데 자 어쨌든 그랬어. 광해군이 왕이 됐어. 그러면 그때 영창대군 한 몇 살쯤 됐냐? 한 4, 5살? 아직 애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살 넘은 광해군이랑 이제 한 그 어린 이제 배다른 형제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영창대군이 그러니까 광해군이 영창대군 배다른 형제를 결국은 죽여요. 귀양을 보내서 막 여러 군데를 돌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한 10살 전에 영창대군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죽인 거죠. 말하자면 광해군이 죽인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임목대비 왕비잖아요. 새엄마는 이제 말 그대로 폐서인, 말하자면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북, 그 다음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소북 이렇게 나눠져요. 하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북, 소북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요건 중요하죠. 동인의 분화는 중요한데 자, 원인도 잘 물어봐요.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라는 거 원인도 잘 물어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북인, 남인으로 나눠진다.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붕당 볼까요? 자, 붕당은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가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자, 동인은 나눠졌으니까 없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광해군이 정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광해군도 쫓겨나는 거 알죠?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인도 제거가 되죠.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었다가 결국에는 북인도 쫓겨나고 나중에 인조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어쨌든 붕당의 시작 동인, 서인, 선조, 그 다음에 동인의 분화, 남인, 북인 나눠진 거 선조, 북인이 소북, 대북 나눠진 거 선조. 다 선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광해군으로 갑시다. 광해군. 자, 광해군은 앞에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분조라고 그래요. 조정을 잘 이제 처리하는 거를. 그래서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분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북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 북인들을 등용해서 정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은 우리가 북인 정권. 자, 광해군은 북인 정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광해군의 북인 정권. 자, 남인과 서인을 배제하고 조식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북인들이. 그래서 이 조식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광해군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 처리, 여러 가지 전후 처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나라는 쇠퇴를 하고 후금, 여진족이 세운 후금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명나라와 이제 후금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명나라를 향해서 군대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괜히 군대 보냈다가 명나라 망해버리면 후금의 미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걸 이제 중립외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군대를 보내요. 그런데 그 군대를 끌고 가는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가기 전에 얘기를 하죠. 네가 가서 향배를 봐서 잘 결정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후금이 질 것 같으면, 아니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네가 적당히 잘 해라. 처신을 잘 해라. 결국에는 그 강홍립이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명나라 망하게 생긴 거야. 지게 생겼어. 후금에게 연락을 해서 후금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명나라한테는 군대를 보내줬으니까 의리는 지킨 거지. 그리고 후금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후금의 미움은 안 받는.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적절하게 처신을 잘했어.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립외교가 잘한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 후대 사람들은 잘했지. 근데 이 당시에 사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는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후금한테 항복을 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립외교 때문이었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패모살제, 엄마를 쫓아냈지, 폐위시켰지, 인목대비를. 그리고 형제를 죽였지, 영창대군을. 그래서 이거는 광해군한테 도덕적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유교적 약점. 그래서 패모살제랑 그 다음에 중립외교랑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사건을 뭐라고 하냐? 인조반정이라고 하죠.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에 정권을 차지한 건 당연히 이제 인조이면서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누구냐면 서인이에요. 서인이 주도하게 되죠. 자, 서인이 주도한 가운데서 이제 인조 시기가 시작된 거죠. 보시면 자, 주도했던 건 서인, 참여했던 건 남인.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제 둘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게 인조, 효종, 현종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자, 상호 비판적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서인과 남인을 비교한 표가 나오죠? 416페이지. 416페이지 보시면 서인, 남인 비교하는 표 나오죠? 요게 이거죠. 자, 서인은 신권을 강조하고 이의의 제자였으며 송시열, 송중길 같은 인물들이 있는 거고, 자,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면서 이황의 제자예요. 이황의 제자가 남인. 그래서 허작, 허목, 윤선도 등이 있죠. 자,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지금 공존하는 시기가 인조 이후부터다. 인조부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인조 때는 호란이라는 전쟁이 두 번 일어나죠. 우리 좀 이따가 하게 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래서 호란이 두 번 일어나기도 하죠. 자, 이제 인조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광해군에서 중요한 건 지금은 우리가 붕당 정치로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붕당이 중요하겠죠? 광해군은 북인 정권. 그 다음에 인조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 요게 중요해요. 붕당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효종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효종도 마찬가지예요. 서인이 주도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남인이 참여하고 똑같아. 서인 주도, 남인 공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북벌론을 제시하게 된다. 북벌론을 전개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북벌이라는 게 뭐냐면 청나라를 정벌하자. 자, 우리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는 청나라가 그냥 강화를 맺자고 했으니까 후금이, 그래서 강화를 맺게 된 거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 병자호란 때는 전쟁에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나라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항복의 예식을 치르게 되거든요. 항복의 예를 다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후금한테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게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질로 왕자들이 끌려가요. 자 병자호란 이후에 왕자인 소현세자와 왕자인 복림대군이 끌려가 청나라. 그래서 요 부부가 다 이제 끌려가게 되죠. 자 소현세자는 딱 청나라에 도착을 했어. 너무 발전한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청나라는 막 오랑캐라고 하면서 막 무시했었는데 여진족 막 이러면서 오랑캐 개무시했었는데 소현세자 입장에서는 청나라 도착하니까 청나라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안 되겠다. 청나라랑 잘 지내면서 배울 건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복림대군은 딱 도착을 했어. 너무 기분 나빠. 왜냐면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된 거고요. 인질 생활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내내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잘 지내요. 교류도 하고 청나라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데 복림대군은 끝까지 복수, 나는 복수할 테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죠. 자, 이 당시의 왕은 여전히 인조였는데 인조 입장에서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까? 누가 더 나랑 생각이 똑같아? 자, 인조는 전쟁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겠지. 그래서 복림대군과 결이 비슷하지. 소현세자는 약간 친청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2달 뒤에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독살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현세자는 죽고 나서 나랑 결이 비슷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효종이고요. 자, 효종이 왕이 됐을 때 그러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청나라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걸 북벌론이라고 그래요. 북벌론, 북벌운동. 그래서 실제로 청나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자, 결론. 청나라는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다, 없다? 쳐들어갈 수 있다, 없다? 쳐들어갔다. 쳐들어가지 못했다? 못했다. 왜? 청이 너무 세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국가가 아니었던 이미 너무 발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청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쳐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전쟁 준비 왜 했어? 그쵸? 전쟁 준비를 한 거잖아. 전쟁 준비를 왜 했어? 왜냐면 서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전쟁은 결국엔 누구 때문에 난 거냐면 서인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인이 야 우리가 우리 때문에 전쟁 났으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해체를 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지.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쳐들어가려면 전쟁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전쟁 대비를 하자.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이용한 거지 말하자면. 이런 걸 서인 정권의 유지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북벌론을 전개했었던 게 바로 효종 때고, 자, 어쨌든 전쟁 준비한 거는 살짝 써먹기도 하는데요. 자,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편으로 군대를 2번 보내줘요. 조총부대를 한 1,200명 정도 이 좀 소규모의 군대를 보내주게 되고 러시아랑 싸워서 격퇴를 하게 돼요. 우리가 2번 다 승리를 거두게 된 게 나선정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 북벌론을 전개하면서 전쟁 준비를 한 게 성과가 있었다. 그게 나선정벌이에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나선정벌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 북벌론 어느 왕이에요? 효종. 가장 활발했던 건 어느 왕? 효종. 나선정벌 어느 왕이야? 효종. 그걸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거니까. 어느 왕 때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산림의 여론을 주제라고 했는데 산림이라고 하는 건 제야학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효종 때는 제야학자들을 정계로 많이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용된 사람들이 뭐 송시열, 송중길 뭐 이런 사람들 허목, 허적, 윤선도 전부 다 제야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도록 했던 게 바로 효종.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종으로 가봅시다. 자, 현종 때도 역시 똑같아요. 서인 주도, 남인 참여. 똑같네. 서인 주도, 남인 참여. 여전히 인조 이후부터는 서인 참여, 서인 주도, 남인 참여 이렇게 가는 거고.
자, 현종 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예송 논쟁이죠. 자,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절에 관한 뭐 소송이라고 해도 되고 논쟁이라고 해도 되고 예절에 관한 논쟁이다. 그거를 예송 논쟁이라고 그래요. 자,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17페이지 보시면 예송 논쟁 관련된 표가 나오죠. 자, 예송은 두 번 있었어. 한 번은 효종이 사망한 후에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때문에 있었던 기해 예송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설명 좀 들어봅시다. 효종이 죽고 나서 자,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잖아요. 그런데 인조한테는 우리 조금 전에 소현세자라는 큰아들이 있었고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복림대군이 효종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효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에요. 지금 현종 때야. 효종이 사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자의대비라는 왕비의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문제인데 자의대비는 누구냐면 인조의 계비예요. 두 번째 부인. 자, 자의대비라는 왕비가 살아있었죠. 말하자면 효종한테는 새엄마가 있었던 거죠. 자의대비가 새어머니가 살아있었고 이 새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원칙은 그래요. 만약에 장자 큰아들이면 3년 상복을 입어요. 차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보다 나머지 아들들이죠. 차자는 1년 상복을 입어요. 그러면 이 원칙대로 하면 효종은 몇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었지? 복림대군이니까. 그러면 몇 년 상복을 입으면 돼요? 1년 상복을 입으면 돼. 간단하네. 그런데 동인과 서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서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왕의 예절은 사대부의 예절이랑 같아야 된다. 여러분 표 중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천하동례라고 표에 써있지 않아요? 천하동례가 무슨 말이냐? 천하의 모든 예절은 같아야 된다. 또는 왕사동례라고 하는데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같아야 된다. 이걸 주장해요. 뭔 소리냐면 아니 그냥 둘째 아들이잖아. 1년 상복 입으면 되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럼 남이는 뭐라 그랬냐면 왕사부동예라고 주장을 하죠. 자,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부동 같지 않다. 왜? 왕은 무조건 특별한 존재로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왕이 됐잖아? 무조건 큰아들 대우를 해야 된다. 큰아들 취급을 해줘야 돼. 왜냐면 특별하니까.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무조건 몇 년 상복이야? 큰아들로 취급을 해서 몇 년 상복 입어야 돼. 엄마는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인은 1년 상복, 남이는 3년 상복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결국에 여기서는 뭐가 채택돼? 여기서는 1년 상복이 채택이 돼요. 누가 이겼어 그러면? 서인이 이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이 또 지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예송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때는 또 누가 사망을 했냐면 효종 비가 사망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사망을 하자 시어머니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또 논의를 하게 돼요. 자, 만약에 큰 며느리가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1년. 작은 며느리,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부터 나머지 며느리는 9개월 상복을 입으면 돼요. 자, 서인은 여전히 똑같이 작은 며느리잖아. 9개월. 그런데 남이는 뭐라고 했어? 왕비잖아. 왕비는 무조건 큰 며느리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1년 상복을 입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2차 예송에서는 누가 이기냐? 남인. 1년 상복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자의대비라고 하는 왕비는 공교롭게도 아들이 사망했을 때 몇 년 상복? 1년.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 몇 년? 1년. 이렇게 입게 돼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상복 입는 게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아, 중요해? 안 중요해? 잘 몰라? 상복 입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논의를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야 상복 몇 년 입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싸우겠어? 뭔가 있으니까 싸우겠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상복이 아니고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까 알잖아요.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지. 소현세자는 독사설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2달 만에 청나라 돌아온 지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소현세자한테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 그러면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 소현세자의 아들, 세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맞아요. 그런데 인조가 세조의 자식들 3명을 다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 일부러 전염병 퍼뜨렸다. 걔네 죽이려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인조가 그렇게 죽였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다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 세자 빈, 소현세자의 부인 영모로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아? 뭔가 좀? 그래. 그러니까 인조가 소현세자의 이제 그 식구들을 다 그렇게 해버린 거고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왕은 현종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제대로 된 거야.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효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효종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럼 그의 아들인 현종은 역시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왕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상복 입는 게 1년이냐 9개월이냐 3년이냐 1년이냐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관련된 예속 논쟁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상복이 아니야.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상복으로 드러난 거지. 그래서 예속 논쟁이다. 자, 시험에는 여러분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인이 참고로 한 책은 뭐지? 그 다음에 남인이 참고로 한 책은 뭐였지? 국조의례였지?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예속 논쟁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여러분 1차 예송이 기예송이야. 1차 예송이 갑인예송이야.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에는 1차 예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갑인예송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이게 갑인이 나중에 가면 1차였더라, 2차였더라.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이렇게 암기해라. 그래서 뼈대를 알려드리면 이제 나머지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갑. 기갑이라는 건 1차 기에 2차 갑인. 그 다음에 1차에서는 누가 승리했어? 서인이. 그리고 2차에서는 누가 승리해요? 남인이. 그래서 기갑, 서남. 자, 그리고 상복은 2번 다 몇 년 입었지? 1년 입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갑, 서남, 1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1차가 기예송이고 2차가 갑인예송이고 1차에서는 서인, 2차에서는 남인 둘 다 1년 상복을 입었지.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뼈대를 암기하시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무슨 뭐 왕사 동례냐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서인은 신권을 강조했죠? 뭐 왕이나 신하나 똑같지 뭐. 남인은 아니 왕은 절대적인 존재야. 이렇게 왕권을 강조한 건 남인. 신권을 강조한 건 서인.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속 논쟁까지는 붕당의 공존이 이루어져요. 서인과 남인이 싸우긴 싸우지. 지금 서인과 남인이 싸운 게 예속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지만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공존이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현종 때까지는 서인과 남인의 공존이 이루어진 거야.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속 논쟁까지 공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이렇게 시기별로, 왕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화, 붕당, 그리고 이런 붕당의 전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대외관계로 가보도록 합시다.